여당에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컷오프 4인방 명단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이 4명 안에 드는 분은 누구일까? 특히나 4등 싸움이 치열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의 경선 룰을 비판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3파전 1강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등 싸움이 치열하다. 의외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상당히 치열한 구도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그냥 여론조사상으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요 세 분이 조금 더 상위권 그룹에 있다. 하지만 막상 또 투표를 해보면 저 세 분이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도 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여론조사의 어떤 추세상 이 세 분은 만약에 안정권에 들어온다면 마지막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한 자리, 단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순서만 바꾼 거예요, 제가. 하지만 그 순서에 따라 한 명은 탈락하고 한 명은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결과가 드러납니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김병호 의원께서는 이 두 분 중에 누가 진출하리라고 예상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제 옆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분당.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유는요? 국힘의 당원 구조가 최근 많이 보수화되고 있고 또 뭐 극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당원들은 한동훈으로 다 쏠리지 않을까. 나머지 소위 친윤을 대표하는 당원들의 표를 나누어 가실 텐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중도 합리적인 표를 한동훈으로 가는데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뺏어올 수 있을까? 저는 한동훈의 쏠림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소위 친윤을 표방하고 있는 후보들의 표를 좀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하고 나경원 의원이 나눠 갖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직은 뭐 모두가 다 전망입니다. 예. 정치부 기자를 또 오래 했던. 그리고 또 이제 변수는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할 것인지 그게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윤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걸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그 입장이 바깥으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큰 변수가 되리라고 보고요. 뭐 제3자 입장에서 당원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이 의외의 관전 포인트. 마지막 한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의 어떤 치열한. 사실 안철수 의원도 전통의 지지세가 있는 중도 영역에서 대권 주자이고 나경원 의원은 특히나 이번 이 대통령 계엄 국면에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에게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지금 간단치 않은 분들인데 안용환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누구다는 것보다는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4강을 뽑을 때는 전체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당층과 뭐 중도층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50대 50에 당원 50, 국민 50으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재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제외한 중도층과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중도층은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요. 낮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성향의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나경원 의원이 좀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자들만 따지면은 나경원 의원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네. 안철수 의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 제가 말했으면 자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에 일반 중도층의 응답률은 낮고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응답률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상세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죠. 전 대표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적합도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 상황이라면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에 따라서 중도층의 응답률이 만약에 생각보다 높아진다면 안철수 의원도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지지율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익점 의사님. 네네. 근데 이제 유수빈 전 의원도 여론조사에서 꽤 잡히잖아요. 근데 오 시장하고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해서 그 지지세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익점 의사님 볼 땐 어때요? 글쎄요, 저도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직관적으로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많은 그 매스컴을 훨씬 더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경원 의원의 장점은 지금 거론되는 빅5라고 하겠습니다. 저 5분 나머지 분들도 계시지만 빅5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후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윤심이 담겨져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국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예측한 거 요즘 다 틀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에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경쟁 구도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표면적으로는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구도로 보이지만 사실 내심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 중첩되는 지지층을 두고 경쟁 구도에 있다라는 분석도 그 기저에는 흐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철수 후보가 저 4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중첩되어 있는 지지층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이제 김병우 의원이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그 전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라든지 또는 같은 그런 대통령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분을 계속 원해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2기 정권입니다. 저는 국민들은 절대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또 연이어서 검사 2기 정권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 정치면 의사님, 네네. 안철수 의원이 견제에서 딱 때린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라 한동훈 전 대표였다.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 시즌2 정권이다. 라는 건 마치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강한 비판 발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누가 봐도 선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비록 여당이긴 하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네거티브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운동장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런 말씀 안 하셔도 아는 사람 다 압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안철수 의원이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예컨대 우리 애가 우리 아버지 이러이러하다 막 제 욕하고 다니면은 그럼 너는 훌륭한 아들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나 네 애비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은요, 뭐 누구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라도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그 대망론이 왜 나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네거티브 같은 이야기 합니까? 본인 일을 묵묵하게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정치한다라고 한 여당 정치인에서 한덕수라고 한 사람한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걸 모르지?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치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구도도 저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앞서 안영환 의원 설명해 주셨듯이 여기에 이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밝힌 일반 국민 여론조사 데이터도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데이터가 와 같은 추세로 나올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론조사 뿐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나경원 이 두 분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구도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도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도 했었고 이번에도 대선 후보라 좀 더 대선 주자인 느낌이 드는 건 맞지만 막상 여론조사들을 보면 홍 후보나 나 후보나 지지층도 겹치고 지지율도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의 약진으로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현재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양강 구도라고 한다면 김문수, 홍준표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정치권 전반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만 지금 그 구도가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 여론조사대로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에서도 찬탄과 반탄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지지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다는 아니고요. 또 보수주의자라 해서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표심들이 한동훈 지금 전 대표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 2등, 4등 내 싸움뿐만 아니라 누가 2등을 하는가의 싸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결국은 이 정치라는 건 세모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4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1등을 하기 위해서가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 1등, 2등, 3등, 4등뿐만 아니라 2등을 누가 하는가도 지금 굉장히 저는 1등은 아마 김문수 지사, 전 지사이자 전 장관이죠. 김문수 전 장관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2등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1등을 어떤 계기로 해서 제킬 수 있느냐라는 과제가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런데 또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죠. 네. 특히 지금 제가 이번에 후보들의 그 공약을 얼핏 보니까 가장 준비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건 국민의힘당 내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홍준표 후보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현재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나만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략 중에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 미국 해리슨 여성 후보였죠. 여성 후보가 트럼프에게 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트럼프 비방만 하고 다닌 거예요. 트럼프 문제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문제 많습니다. 정가 사범에 5개 재판 받고 있고 형수한테 막욕하고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국민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국민들의 식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후보가 된다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이 정책은 이재명의 정책과 다르다. 그러므로 나의 정책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톤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나만이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 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그런 식의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을 연구를 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본인 말대로 삼수생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후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정책을 개발해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선거 슬로건이 아니라 나는 이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방향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꿈꾸는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캠페인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예. 안타깝습니다. 저기 또 하나의 김병우 변수는요.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이 검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죠. 결국에 명태균 사건에 드러난 스폰서 외에 또 한 분의 큰 스폰서가 뭐 수사를 받았고 모두 자백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지사 관련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유튜브는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명태균 리스크에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급부상했을까? 뭔가 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모든 후보들이 불안한 거예요. 또 명태균 리스크도 있고 득표력에도 문제가 있고 확장성도 없고 그럴 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무난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그런 사람을 투입을 해서 대권은 힘들더라도 당권을 계속적으로 친윤으로 가져갈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투입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 쉽게 대선은 포기한 거죠. 이미 대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속에서 친윤이 계속 당권을 잡고 기득권을 확장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당 내부의 구조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한덕수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 구도도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한동훈 후보가 통진당 닮지 말자라며 나경원 후보를 옛날 통진당 이정희 후보에게 비교했죠. 그러자 나경원 캠프에선 한동훈 후보는 벌써부터 입이 걱정이다. 보수 분열의 장본인, 시작부터 내부 총질이다라고 맞비판을 했습니다. 신경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대선에서 자꾸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이런 파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누구는 절대로 안 되고 목표가 마치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부터 발언한다? 예전에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닮을 게 없어서 통진당을 닮는지 참 안타깝네요. 앞서 정익진 변호사님께서 저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또 이 싸움 구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캠프 입장에서는 다른 주자들보다는 한동훈 후보는 이기고 싶다라는 말을 한 건데 갑자기 통진당의 종북 혐의로 해산된 정당의 이정희 대표와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좀 모욕스럽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왜 그러니까 꼭 한 사람 한동훈 후보를 콕 집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라는 반응도 좀 나오고 있고 양쪽 두 후보 간에 좀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지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저때 굉장히 좀 이 감정적으로 두 후보가 부딪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익준 변호사님? 글쎄요, 두 분이 대학교 10년 선후배 지간이거든요. 왜 저렇게 그렇게 좀 날카롭게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선인데 어떤 경선이냐? 당 대표 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선이 아니고요. 대통령 하겠다.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대권 잡아가지고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게끔 국민들의 마음을 사겠다. 이러한 그 선거인데 저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저는 좀 마땅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투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네, 후보들이 좀 서로 조금씩 더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경제부총리는 이 사람이다라고 찍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대선 경선 당시 유승민에게 총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은 그대로다. 아이디 준표형. 유 전 의원의 탁월한 경제 이론가다라며 내가 대통령 되면 경제부총리는 유승민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당시에도 비슷한 말 했었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양태정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을 좋아한다라는 게 좀 확실해진 것 같고 경제 전문가이긴 하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그래서 사실 홍 후보가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은 부총리다, 너는 부총리감이야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시선이 두 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홍 후보가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분열돼서 배척하기보다는 통합해서 중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차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부총리.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홍 시장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제 특히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 그런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강경하고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지지자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조금 더 반대쪽에 조금 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그런 지지자들, 좀 더 중도적인 그런 후보와 이제 지지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좀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뭐 검사 출신의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제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본인에게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 이제 경제 전문가인 이제 유승민 전 이제 의원을 이제 좀 포섭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뭐 두 분이 같은 이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또 그런 같은 정치적 기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빅텐트 구상에 여권 주자들도 일제히 다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텐트를 쳐라, 빅텐트. 김문수 장관, 이기기 위해 합쳐야 된다. 나경원 후보, 많은 상상해보고 결단해야 한다. 안철수 의원, 모든 사람 함께 힘을 합칠 용의가 있다. 홍준표 후보, 민주당 반 이재명 세력 같이 해야 된다. 한동훈 후보, 보수 진영의 많은 분과 연대해야 한다라는 빅텐트론의 모든 주요 후보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이 민주당 경선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조용합니다. 공개 행보도 최소화. 그러네요. 주로 이제 SNS 녹화 영상 통해서 메시지 전달. 지난 대선에는 경선 토론 17번, 올해에는 2번. 조용한 모드로 이어갈 것이다. 위험 요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호 의원님, 네. 조용하네요. 네. 전략입니까? 전략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고 네. 전략이기도 하고. 네. 지난번 출마 선언문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형태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대중을 모아놓고 또 국민들이 혐오하는 국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1대1로 대화하듯이 그리고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하자. 그리고 복장도 이런 정장과 넥타이보다는 와이셔츠에 니트를 해서 좀 더 부드러우면서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편한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테러라든지 이런 폭력에 관련된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경찰에서도 경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해 할 수 있는 그런 또 객관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들과의 접촉은 현실적으로 경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나가는 걸 하고요. 아, 실제로 이 머리 염색 색깔도 바뀌었네요. 예, 모든 것을 친근하고 부드럽게 밝게 1대1로 시민들과 대화하듯이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많은 곳에서 궁중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후보가 있으니까 새 후보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줄이고 주로 SNS를 활용한 본인의 공약과 의사를 제대로 전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선거운동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인단을 통한 후보 결정이 아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후보 숫자도 적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컨벤션 효과는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컨벤션 효과를 저희들은 이제 정책을 통한 컨텐츠 보강을 통해서 내용상으로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웅성웅성하는 그런 컨벤션 효과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질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던지는 거죠. 그 과제 속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정치하는 이 대표들은 어떻게 공약을 만들고 추진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간다 그러면 외형적인 컨벤션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적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성실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어떤 일종의 캠페인 전략이다라고 들립니다. 어제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리적, 법률적으로 죽을 고비를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나서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에서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 야당 안팎에서는 바로 지난 총선에 이 비명 행사 얘기도 이 인터뷰 뒤에 따라 붙곤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도 있고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저기서의 빵점은 박용진 전 의원이었는데 물론 이 양태진 변호사님 당에서는 시스템 공천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비명 행사도 아니고 보복 공천도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시스템 정당으로 이제 거듭났고 그래서 지난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의사만으로 이렇게 뭐 공천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굉장히 심사위원회 구조라 그 평가라든가 아니면 동료원들의 평가, 주관적인 정성적 정량적 평가가 모두 다 종합이 된 그런 점수로 이제 경선 룰을 정해졌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뭐 그런 면에 있어서 보복한 적이 없고 뭐 그런 누구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라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치 그거를 뭐 비명 행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물론 굉장히 능력 있고 역량이 있지만 이제 공천에 안 되신 분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제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실 뭐 탄핵, 윤석열 정부 탄핵이나 비상계엄 이런 사태들도 결국 그런 시스템, 정부의 시스템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시스템을 지키고 그걸 계속 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선 출마 선언의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에 재판 어떻게 출석하실 건가요? 대선 경선 동안 재판 출석 관련해서 의견서 내시는지요? 그 공수처 강화 의지 밝히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안 있으실까요? 5월 재판을 두고서 약간의 어떤 신경전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 5월 23일 추가 기일로 잡자 이 대표 다른 재판 일정 없다. 이 대표 측은 선고일 불과 1, 2주 전이다. 예정이 없던 재판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재판이 이 대장동 재판은 계속 선거철에도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거는 이제 당연히 피고인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기일은 잡아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원칙대로 하면은 그날 다른 사정이 있으니까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거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웬만하면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 받아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기일 변경 신청하지 않고 재판 진행하겠다 그러면 여러 차례 우리가 봤듯이 이재명 대표는 그때는 재판 불출석할 겁니다. 작년 총선 때에도 뭐 그런 그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재판이 중요할 때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